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제 눈을 떴을 때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며 비치는 희미한 불빛. 아직도 정신이 있으시네요. 참 즐기시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윤미의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에 바르고 공손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희미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으니까요. 윤미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요. 민호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녀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여준 그녀의 친절, 제 아들에게 속삭인 거짓말들, 그리고 결국 이 지하실에 저를 가둔 것까지.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노모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진실을 보지 못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주변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현실을 알리고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제 고통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8살이 되었지요. 젊었을 때는 마을에서 활기차고 사교성 좋은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 정기철과 함께 새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큰아들 정민수, 둘째 아들 정민호, 그리고 막내딸 정미영.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랐고 제 나름대로는 좋은 어머니였다고 생각합니다. 민호는 특히 어릴 때부터 다정다감한 아이였어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지요. 아버지를 닮아 책임감이 강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아들이 29에 윤미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윤미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인상이 있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도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윤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아실 거예요. 민호의 말을 믿으며 저는 윤미를 가족으로 환영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윤미도 그럭저럭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가끔 집에 들러 음식도 가져다주고 명절에도 성실하게 인사를 왔지요. 하지만 그때도 민호가 없을 때면 윤미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영감님,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큰 싸움 한 번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자식들에게도 엄격하지만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때 돌아올게. 남편이 문을 나서며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남편은 친구들과 아침 등산을 다녀온다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씨 되십니까? 남편분이 산에서 내려오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멍한 상태였고 아이들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제 삶의 절반이 통째로 없어진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무기력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또 저녁에 함께 TV를 볼 사람이 없다는 걸 실감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었고, 막내딸은 종종 전화를 걸어 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민호와 그의 아내 윤미도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가 얼마나 됩니까? 윤미는 음식도 가져다 주고 가끔은 집안 청소도 도와주었어요. 그녀의 관심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윤미의 말투는 항상 친절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부엌에 있을 때 문득 민호와 윤미가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혼잣말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 어제는 아버님이 다녀가셨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들은 민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윤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오해려니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어제 내가 들렀을 때 아버님이 오셨다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했다고 하셨어. 나 좀 걱정돼. 민호의 얼굴에 걱정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모님을 깊이 존경했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를 더 챙기려 노력했어요. 그런 아들에게 저에 대한 걱정을 심어주는 윤미의 말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상한 느낌에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환각을 보거나 혼잣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윤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마 제가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윤미가 의도적으로 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랜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고 외로움은 컸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버지 생각이 많으세요? 평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랑 5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나겠니?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보이거나 그러세요? 이상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보여? 왜 그런 말을 해?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윤미가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보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윤미에게 남편이 보인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민호가 더 걱정할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하는구나. 난 괜찮아. 그냥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뿐이야. 그 후로도 윤미는 계속해서 민호에게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태웠다거나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거나 중요한 일을 자꾸 잊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가끔 가는 일이 있긴 했지만 나이 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윤미는 점점 더 자주 저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제대로 했는지, 집안이 어수선하진 않은지, 약은 제때 먹는지.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우유.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이걸 드시면 어떡해요? 윤미가 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유를 꺼내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어요. 윤미야, 이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어. 윤미는 제 손에서 우유를 가져가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날은 민호가 퇴근 후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윤미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어요. 윤미가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때 라면을 끓여 먹은 후 분명히 가스를 껐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엌으로 가보니 정말 불이 약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윤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봤어요. 승리의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어. 오늘은 정말 깜빡했나 보다. 그날 밤 민호와 윤미가 돌아간 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로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윤미가 일부러 켜놓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스스로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민호도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윤미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윤미가 제 약통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 약을 제대로 안 드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매일 약을 먹었는데 왜 약이 그대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의 일상에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제 말보다는 윤미의 말을 더 믿는 아들, 스스로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된 저 자신, 그리고 점점 더 빈번해지는 이상한 일들, 마치 천천히 조여오는 올가미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치매 검사도 잘 되어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제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지. 그래, 가보자. 나도 확실히 알고 싶구나. 그렇게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고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의사는 연세에 비해인지 기능이 아주 좋으세요. 치매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민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안심하는 듯했지만 윤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윤미가 민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기라서 검사에 안 나타날 수도 있대요. 사실 치매는 진행이 될수록 더 분명해진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윤미가 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윤미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후에도 윤미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퍼뜨렸습니다. 이제는 큰아들과 딸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저희 상태가 걱정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과민 반응이라 생각했던 민호도 점점 윤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큰형이 주말에 올 거래요. 어머니 상태가 걱정된대요. 민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내가 뭐가 걱정되니?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형이 직접 보고 싶대요. 윤미가 어머니가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말했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 나 그런 적 없어.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미가 지난주에 어머니 댁에 늦게 들렀을 때 어머니가 한밤중에 현관문을 열어두고 밖에 나가 있었대요. 길을 잃은 것 같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나 그런 적 없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윤미가 언제 우리 집에 늦게 왔다는 거야? 지난주 화요일이요. 제가 출장 가서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어 들렀대요. 그날 저는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윤미가 왔다는 흔적도 없었고 제가 밖에 나가 있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제 말보다 윤미의 말을 더 믿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집에서조차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출장이 잦아지면서 저를 직접 챙기지 못했고 대신 윤미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를 챙기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차가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윤미가 제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음식들 다 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드세요? 그녀는 멀쩡한 음식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야, 그거 다 멀쩡한 음식이야. 어제 장 봐온 거라고. 윤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음식을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이건 적어도 일주일은 지난 것 같아요. 냄새 맡아보세요. 저는 그 음식을 냄새 맡아보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완강했고 결국 제 모든 음식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미는 저의 식사를 직접 챙기겠다며 가끔씩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 도시락은 항상 맛이 이상했고 먹고 나면 종종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 친구 영희가 전화를 했는데 윤미가 받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영희에게 다시 전화했더니 윤미가 제가 아프다고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말했다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를 통해서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나 괜찮은데 왜 그런 말을 했대?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내 며느리가 너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 나한테 너무 자세히 묻지 말라고. 너 혼란스러워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미는 제 친구들에게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은 윤미의 말을 믿고 저에게 연락을 주렸고 아이들도 제 말보다는 윤미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민호의 출장이 길어지면서 윤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어머니가 이상한 전화를 자꾸 하셔서 걱정이에요라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 통장과 카드를 확인하겠다며 가져갔고 그 후로 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어머니 약을 샀어요. 영수증도 보여주지 않고 제 돈을 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샀더군요. 저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해도 윤미가 먼저 말을 해놓아서인지 그는 제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머니, 윤미가 어머니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 자꾸 윤미를 의심하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은 저보다 윤미를 더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 판단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건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에 빠져들수록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윤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 순간 저는 거부했습니다. 아니,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윤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오빠도 동의했어요. 내일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다음 날 윤미와 민호가 함께 왔습니다. 민호는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윤미네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민호와 윤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와 윤미의 집에 도착한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윤미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민호와 셋이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출장을 가야 해요.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윤미가 잘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윤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서둘러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윤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냉정하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규칙이 있어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식사는 제가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는 제대로 사용도 못 하시잖아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윤미야, 내 전화기 돌려줘. 내가 왜 방에만 있어야 하니?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끄러워요. 이제 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야 해요. 민호 오빠한테 어머니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면 오빠는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윤미는 처음부터 저를 없애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제가 치매 환자인 것처럼 꾸며서 저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째 날은 그냥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윤미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가져다 주었어요. 물도 충분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윤미를 불러야 했고, 그녀는 종종 일부러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둘째 날, 윤미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심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민호 오빠는 출세할 수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계속 발목 잡혀요. 어머니의 재산은 다 제가 관리할 거예요. 이미 통장도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민호가 알면 윤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는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 오빠는 제 말만 믿으니까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셋째 날부터는 음식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저는 점점 약해져 갔고 항의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넷째 날, 윤미는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세요. 그곳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에요. 저는 거부했지만 윤미는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어 저항할 수 없었고 결국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춥고 습했으며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어요. 윤미는 저를 그곳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배고프면 개 사료라도 먹어요. 어머니 당신 같은 사람은 그것도 과분해. 그 차가운 말을 남기고 윤미는 올라갔습니다. 지하실에는 작은 창문 하나 없이 캄캄했고 바닥에는 낡은 매트리스 하나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울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극심한 탈수와 영양실조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윤미는 하루에 한 번 내려와 물 한 컵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그마저도 주지 않았어요. 민호가 언제 돌아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어요. 윤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일 후에요. 하지만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여기서 쓰러져 있을 거예요. 민호 오빠에게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할 거예요. 치매 환자는 언제 상태가 나빠질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윤미는 저를 죽게 내버려 둘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탈출을 시도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저는 너무 약해서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없이 지냈고 배고픔과 갈증으로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호,
큰아들, 딸,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남편이 먼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가 또 내려온 건가 싶었지만 불빛 속에서 보인 얼굴은 민호였습니다. 그는 지하실을 비추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그가 달려와 제 몸을 안았습니다. 저는 너무 약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희미하게 민호의 얼굴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뒤로 일어난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구급차 소리, 병원의 하얀 천장, 의사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다시 찾아온 어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여러 기계들이 제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제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신이 드세요? 엄마,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입술이 촉촉해지자 겨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니? 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는 경찰서에 있어요. 윤미 때문에. 그제서야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미의 학대, 지하실에 갇힌 일, 극심한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민호가 저를 발견한 순간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민호가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원래 일주일 출장 예정이었지만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하루 일찍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를 찾았지만 윤미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제 친구들에게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 아마 길을 잃으셨을지도 몰라? 윤미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호는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결국 잠겨있는 지하실 문을 발견했습니다. 윤미는 열쇠를 내놓지 않으려 했지만 민호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거의 의식을 잃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민호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윤미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만 더 늦었어도. 다른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탈수, 영양실조, 저체온증, 모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제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윤미의 학대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저는 기억나는 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윤미의 휴대폰과 집에서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윤미는 제 통장에서 돈을 빼돌렸고 심지어 제 집을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집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특수감금 및 상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미가 그토록 악랄했다니 처음부터 저를 없애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제 말을 믿지 못하게 했고 점점 더 과감하게 학대를 시작했던 거예요. 일주일 후 민호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윤미 말만 듣고 어머니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슬펐습니다. 저희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낳았는지. 하지만 그를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윤미는 아주 교묘하게 계획을 실행했으니까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를 속인 거야.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 민호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경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윤미의 과거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노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전과가 있었고 정신과적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호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몸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미가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 잔인한 말들을 잊을 수 없었고 지하실의 어둠과 공포는 밤마다 악몽으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민호를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지하실에 갇혀있던 기억이 떠올랐고 무의식적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민호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결국 저는 퇴원 후 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윤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노인학대, 감금, 상해, 사기, 많은 혐의가 그녀에게 씌워졌습니다. 저는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했고 그녀와 다시 마주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법정에서 윤미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한 번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아들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검사는 윤미의 동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독점하려는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그 관계에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것도 있지만 더 깊은 동기는 남편에 대한 왜곡된 소유욕이었습니다. 윤미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는 제 남편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배신했어요. 저를 경찰에 넘겼어요. 이게 바로 천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윤미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벌은 어쩌면 제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집착했던 민호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신이 지키려던 사랑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아이러니를. 재판은 몇 개월간 계속되었고 결국 윤미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벌도 제가 겪은 공포와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영원히 변해버렸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윤미가 감옥에 가고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의 보살핌 아래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정신적 충격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깨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윤미와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윤미의 다른 범죄 행각들도 더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제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것이지요. 민호는 깊은 자책에 빠졌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걱정되었지만 아직 그를 직접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호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감이 들었고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아들이었고, 결국 저도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많이 좋아졌어. 제 대답도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윤미의 말만 믿고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분명 그에게 화가 났고 그가 저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미는 우리 가족 모두를 속이고 파괴했으니까요. 아들아, 너는 내 할 일을 했어. 너무 자책하지 마라.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무 교묘하게 속였어. 나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으니까. 민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겪게 해서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 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고 점차 그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민호도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보살핌은 고마웠지만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가구도 일부 들여놓았더군요. 오랜만에 새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 마세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매일 전화할게요.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딸도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는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고 특히 밤이 되면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두려움도 줄어들었고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왔고 특히 민호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변했고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윤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꿈에 나타나기도 했고 그녀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억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제게 일기를 쓰라고 권했고 저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과 제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포감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미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민호는 새 직장을 구했고 제 집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그는 아직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사랑을 찾으라고 권하지만 그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제가 위로합니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미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공격해 징벌방에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며 저는 그녀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왜곡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고 말이죠.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음식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제게 손수 만든 나무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옛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좋은 추억만 만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은 끔찍한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함께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그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주신 사랑 덕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의 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곁에는 항상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인학대는 침묵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다면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찾아온다는 것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